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범죄 체계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위론을 살펴봤고 범죄 체계론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범죄 체계론은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할 때 범죄는 구성권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착한 행위다라고 봤어요. 즉 구성권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고 책임 있는 행위다 그랬는데, 지금 구성권에는 제가 쭉 쓸 때 객관적 구성권 요소와 주관적 구성권 요소가 있다, 위법성에는 뭐가 있다, 책임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과연 그런 체계가 지금의 우리가 하빌트의 범죄론 체계인데 그런 체계가 처음부터 그랬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성 요건에 어떤 요소들을 배치할 것이고 위법성에서 말하는 것을 어떤 것들을 배치할 거고 책임에 어떤 것들을 배치할 것인지와 관련된 그 학문 세계의 변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범죄 체계론이라고 보는 겁니다. 즉 범죄 체계론에는 고전적 범죄론 체계와 신고전적 범죄론 체계, 그 다음에 목적적 범죄론 체계, 하빌테적 범죄론 체계라고 하는 네 가지의 범죄론 체계가 있는데, 여기서 구별을 해보면 좀 이렇게 고전적 범죄론 체계와 신고전적 범죄론 체계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인과적 행위론을 주로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목적적 범죄론 체계는 목적적 행위론을 기반으로 삼고 있고, 하빌트와 범죄론 체계는 주로 사회적 행위론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자, 고전적 범죄론 체계부터 보면, 고전적 범죄론 체계는 구성요건, 이 구성요건에는 객관적 요소만 있다고 봤어요. 즉 고전적 범죄론 체계에서는 객관적 요소만 구성요건에 있고 주관적 요소는 아예 없다 라고 이렇게 본 게 고전적 범죄론 체계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맞느냐? 우리가 아까 인과적 행위론을 설명할 때 인과적 행위론에서는 뭐라 했어요? 인간의 의사에 의한 외부적 거동의 외부적 형태의 변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의사인지는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인간의 의사에 의한 행위면 되는 것이지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즉 고전적 범죄론 체계에서는, 자, 사람이 딱 죽었어요. 죽은 결과를 놓고 결과로부터 이 결과는 어떤 행위로 발생했나, 그 행위는 어떤 의사로 발생했나. 즉 고전적 범죄론 체계와 신고전적 범죄론 체계는 어떤 결과가 있을 때 그 결과를 놓고 어떤 행위로 인해서 그것이 발생했는가, 그 다음에 그 행위는 어떤 의사로부터 나왔는가 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갖다가 파악하기 때문에, 원래 실제로 사람의 뇌구조는 어떤 의사를 갖고 그런 의사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그 행위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하고 우리가 그것을 범죄라고 파악하는 것인데, 이런 반면에 고전적 범죄론 체계 인과적 행위론에서는 결과만 먼저 놓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으면 죽었다는 결과를 놓고 죽었네 라고 평가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왜 죽게 됐는지 행위와 의사, 특히 주관적인 모습들은 다 이 책임 영역에서 파악하는 게 이 고전적 범죄론 체계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 요건에는 객관적 요소만 있다고 보는 것이 고전적 범죄론 체계의 핵심 사항이에요. 근데 그럼 위법성 관련돼 가지고는 이때 위법성을 우리가 객관적 위법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객관적 위법성이라 말하는데, 그럼 얘는 왜 위법성을 객관적이라 평가하느냐? 평가하는 대상이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하는 그 구성권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부 다 객관적 요소만 있죠. 객관적 요소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객관적이란 말로 표현해서 객관적 위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로 와가지고 책임은 이런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단순한 심리적 사실관계를 보는 겁니다. 이걸 어디다 쓰는 것보다 심리적 사실관계를 보기 때문에, 책임에는 뭐다? 책임에는 책임 능력이 있어야지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책임 능력과, 그 다음에 심리적 사실관계로서 고의 과실이 있다. 즉 여기서 심리적 사실관계에서 고의 과실이라는 건 그런 행위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단순히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그런 것으로서 고의가 있다 없다가 평가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심리적 사실관계에서의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견해에 의할 때 고전적 범죄를 체계할 때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게 뭐냐, 딱 나눠가지고 불법 영역에서는 뭐요? 전부 다 객관적인 것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책임형에선 주관적인 건 전부 다 책임에서 평가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고전적 범죄론 체계라고 하고, 특히 이 책임과 관련돼 가지고 여기는 뭐다? 순수하게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심리적 사실관계만 가지고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심리적 책임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반면에 이제 신고전적 범죄론 체계는, 자, 신고전적 범죄론 체계는 구성요건 요소 안에 객관적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주관적 요소가 있다는 걸 발견해요. 즉, 이게 뭐냐? 주관적 요소가 있다는 걸 발견하는데, 여기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랬을 때, 하나는 규범적 구성 요건 요소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초과 주관적 요소가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고전적 범죄론 체계와, 여기서 말하는 고전적 범죄론 체계와 신고전적 범죄론 체계는 기본은 똑같은데 약간 새롭다는 거죠. 구성요건론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구성요건은 객관적 요소로만 이루어졌다. 근데 좀 더 살펴보니까 순수하게 알았느냐, 순수하게 알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 약간 어떤 규범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도 조금 있고, 우리가 고의 이외에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목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약간 주관적 요소이긴 하지만 구성요건 요소에 있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여기서도 객관적 위법성이라고 하는데, 객관적 위법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위법성을 객관적이라고 하는 말은 역시 똑같이 평가의 대상이, 즉 고전적 범죄론 체계나 신고전적 범죄론 체계에서 객관적 위법성일 때 이 객관적이라고 한 말은 평가의 대상, 평가의 대상이 객관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 위법성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책임 개념에 와가지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책임 개념에 와서는 책임 능력이라는 것만, 책임 개념에 와서는 책임은 책임 능력이라는 거 이외에 뭐가 있냐? 여기서는 책임 능력, 그 다음에 고의, 과실 이외에 우리가 기대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규범적 책임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신고전적 범죄론 체계와 고전적 범죄론 체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앞부분에 불법 영역, 구성권과 위법성 영역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책임을 논하는 데 있어 이쪽에 위에는 고전적 범죄론 체계는 심리적 책임론을 주장했다면 여기서는 규범적 책임론을 주장하는데, 즉 이 기대 가능성이라고 하는 규범적 판단이 책임에 있어 핵심적 요소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즉 독일에서 독일 제국법원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말이 마차를 끌고 가는데, 그 마차를 이제 운행하는 마부들이 있는데, 마차를 여러 대 가진 사람이 그 마부한테 오늘은 이 마차 운행하라, 오늘은 이 마차 운행하라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마부가 배차받은 마차가 그 말 자체가 꼬리를 자꾸 감아가지고 이 방향을 지시하는 줄을 갖다 자꾸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근데 마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면은 말은 가고,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말이 꼬랑지로 자꾸 그걸 감아버리니까 마부의 지시대로 말이 안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순수하게 심리적 책임 개념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만약 사고를 냈어요. 사고를 냈으면 그 사람은 책임 능력이 있냐? 몇 살이냐? 책임 능력이 있네. 너는 말이 그렇다는 거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았습니다는 고의가 있어가지고 책임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책임 개념에 의하면은, 규범적 책임 개념은, 그럼 그 마부가 그런 걸 알았지만 운행을 거부할 수 있었느냐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즉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적법 행위를 할 기대 가능성이 있었느냐를 평가를 하는데, 그 마부는 매일 벌어가지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독일 사회가. 가진 자들은 굉장히 잘 살고 못 가진 서민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정인데, 마부가 그날 운행을 거부하고 이 집 마차는 사고 날 위험이 있으니까 난 운행 안 하겠습니다 라고 거부할 수 있겠느냐? 거부하면 굶으면 돼. 그래서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 마부한테는 적법행위에 대한, 즉 마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다.
즉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책임이 없다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이런 기대 가능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책임의 핵심적 요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고의란 것도 여기서 순전히 사실적으로 알았냐 몰랐냐인데 이 고의를 좀 더 평가를 해가지고 크게 확대를 보면 이 고의는 이렇게 나눠져요. 즉 고의는 어떤 것들을 불법에 있는 내용들을 인식하고 실현할 의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위법하다는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느냐 하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기대 적법 행위에 대해서 기대가 가능하냐 기대가 가능하지 않냐 이것은 주로 규범적 요소고 인식했느냐 못했느냐 그런 의사가 있었냐 없었냐 근데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냐 요 빨간 것으로 표시한 것들은 우리가 주로 규범적 요소라는 겁니다. 근데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선 나머지 관계들 책임 능력이라든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인식했느냐 못했냐라고 하는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기대 가능했냐 못했느냐 그런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규범적 요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규범적 책임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신고전적 범죄론 체계를 지나서 이제 목적적 범죄론 체계로 옵니다. 목적적 범죄론 체계는 벨젤이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한 건데 아까 말한 목적적 행위론을 기반으로 삼고 있어요. 목적적 행위론은 행위에 있어서 핵심 사항은 뭐라 했습니까? 목적성이라고 했잖아요. 고의가 핵심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구성요건에는 이렇게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고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고의는 인식 플러스 의사만 들어오게 돼요. 즉 여기서 보면 목적적 범죄론 체계에서는 이 목적적 범죄론 체계에서는 인간의 의사부터 파악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인간에 의해서 의사에 의해서 어떤 행위가 발생했고 그 행위로 어떤 결과가 발생했다 하는 인간의 사유 체계와 똑같은 방향으로 인간의 행위를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요소는 뭐다? 어떤 생각으로 그 행위를 했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객관적 요소로서 결과들이 발생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목적적 범죄론 체계에서는 이 구성 요건이 결국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위법성이 객관적 위법성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도 객관적 위법성이라는데 여기서의 객관적 위법성은 이제 이 객관적이란 말이 평가의 대상이 객관적이란 말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는 객관적 요소만을 놓고 평가를 하는 반면에 여기서는 뭐예요?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평가의 대상이 객관적이 아니라 평가의 방법이 이때 객관적이란 말은 평가의 방법이 객관적이란 말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 개념에 와서 목적적 범죄론 체계에서는 자, 목적적 범죄론 체계에서는 핵심 사항이 뭐예요? 핵심 사항이 여기 있던 고의가 인식, 의사, 위법성의 인식으로 이루어졌던 고의가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절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가니까 여기 남는 게 뭐냐? 여기 남는 게 위법성의 인식만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대 가능성만 남죠. 그러면 책임 능력도 있지 않냐? 근데 책임 능력도 있는데 이 책임 능력은 뭐다? 책임 능력은 책임의 조건이 아니라 전제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핵심 사항은 뭐예요? 핵심 사항은 책임론에 남는 거,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남는 거는 위법성의 인식이라는 요소와 기대 가능성이라는 요소 두 가지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책임의 전제가 된다는 건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이기 때문에 책임 전에 있느냐 없냐만 파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법성의 인식과 기대 가능성 순수하게 규범적 요소들만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순수한 규범적 책임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목적적 범죄론 체계부터 이제 뭐다? 구성 요건에는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가 있게 되고 책임론에서는 책임 능력이 있고 위법성의 인식. 여기서 인식과 의사, 고의가 인식, 의사, 위법성의 인식이었는데 이 부분이 떨어져서 저를 나가버리고 즉, 이 나머지 부분은 떨어져서 앞으로 가버렸죠. 이 앞으로 가버리고 이 위법성의 인식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본 것이 목적적 범죄론 체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합일태적 범죄론 체계는 뭐냐? 합일태적 범죄론 체계는
쉽게 말하면 구성요건은 뭐예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 있을 때 이 구성요건과 불법 영역은 주로 목적적 범죄론 체계를 따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신고전적 범죄론 체계를 따르는 것을 합일태적 범죄론 체계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적적 범죄론, 이 합일태적 범죄론 체계를 보면은 그걸 다 지워가지고 한번 다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 합일태적 범죄론 체계인데, 합일태적 범죄론 체계에 의하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주체, 객체, 행위, 결과,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고의가 여기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책임 영역에서는 뭐다? 책임 영역에서는 책임 능력은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위법성의 인식, 그 다음에 기대 가능성이라고 하는 요소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합일태적 범죄론 체계의 기본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합일태적 범죄론 체계는 아까 이 부분을 책임 영역을 신고전적 범죄론 체계로 따른다 그랬기 때문에 위법성의 인식과 기대 가능성만 있다면 뭐요? 이거는 순수한 규범적 책임이 목적적 범죄론 체계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합일태적 범죄론 체계는 여기다가 과실 관련돼 가지고 주관적 주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과실 요소를 두게 되고, 고의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 책임 고의라고 하는 요소를 하나 더 두게 됩니다. 즉, 책임은 순수하게 평가의 주체가 아니다. 평가의 주체뿐만 아니라 평가를 하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평가의 객체가 여기 안에 뭔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책임 고의와 주관적 주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들을 평가의 객체로 두고, 평가의 주체 기준은 이 위법성의 인식과 기대 불가능성이다, 기대 가능성이다 하는 것들을 가져들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이 합일태적 범죄론 체계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책임 고의가 과연 책임 고의가 위법성의 인식과 다른 것이냐, 같은 것이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책임 고의라는 건 없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책임 고의는 위법성의 인식과 똑같은 견해다라고, 똑같은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위법성의 인식과 책임 고의는 다른 거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굉장히 차이점이 있다 하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위법성 조각 사이의 전제 사실의 착오라든가 아니면 책임론에 가서 이 책임 고의가 과연 타당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좀 더 깊게 설명하도록 하고, 범죄 체계로는 이 정도로 현재 합일태적 범죄론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자꾸 쓰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일 때 요 내용들을 쓸 때 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뭐다? 기본적으로 지금 합일태적 범죄론 체계에 의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이제 주체와 관련된 게 무엇이고, 객체와 관련된 게 무엇이고, 행위와 관련된 게 무엇이고, 인과관계와 관련된 게 무엇이다. 이런 구체적 관련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개별 쟁점들을 하나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범죄론의 서론이라 할 수 있는 부분, 즉 범죄 성립 요건, 가벌 조건, 소추 조건, 그 다음에 또 관련된 범죄 종류, 그 다음에 행위론과 범죄 체계론을 살펴봤습니다. 행위론과 범죄 체계론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꾸 돌려보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해하면 된다 생각하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범죄 체계론 관련된 합일태적 범죄론 체계에 의한 범죄의 요건들, 구성요건에 무엇이 있고 위법성이 뭐고 책임이 무엇이다 하는 그런 내용만 정확히 이해하면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주 수업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개별적인 그 구성요건의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